바쁘게 돌아가는 뉴욕 시내 한복판.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서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투 세퍼드. 그는 잘 나가는 미디어 에이전시의 홍보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며 빠르게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 스투의 옆에는 조수가 한 명 따라가면서 또 다른 휴대폰을 들고 이 다음에 스투에게 연결해줄 전화를 받고 있어요. 한눈에 딱 봐도 바쁜 뉴요커, 성공한 사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스투라는 남자는 능력은 있는 모양이지만 인성이 썩 훌륭한 것 같진 않아요. 조수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자 야, 일 그만두고 개 산책이나 시키고 싶어? 앉아, 기다려, 똥 닦아줄게 하면서 까칠하게 조롱합니다. 사실 그는 일도 굉장히 영악한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두뇌 회전이 진짜 빠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조금 약삭 빠르고 영악한 인간입니다. 스투는 뉴욕 거리의 한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방금 전까지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업무를 보던 그가 뭐하러 공중전화로 들어왔을까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는 스투. 그때 한 피자 배달부가 다가와서는 전화 부스를 똑똑똑 두드립니다. 피자 배달시키셨죠? 이거 버섯 페퍼로니 피자요. 스투는 누가 공중전화 부스로 피자를 시켜요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배달부는 53번가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남자한테 피자 배달하라고 주문을 받았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런 일 없다고 안 시켰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스투에게 배달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 이거 제가 돈 다 내고 사온 건데 그럼 피자 어떡해요? 라고 말합니다. 스투는 공중전화 부스 문을 팍 열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럼 노숙자나 주든가 개나 주든가 아니면 당신이나 드세요. 잘 먹게 생겼는데 하면서 지폐 한 장 딱 쥐어주고는 꺼지라고 말합니다. 말을 너무 거칠게 하죠. 배달부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은 얼굴로 터덜터덜 떠나갑니다. 스투는 그러거나 말거나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요. 누굴까요? 바로 자신과 썸을 타고 있는 신인 여자 배우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팸. 스투는 이 팸에게 오늘 멜 깁슨 영화에 출연할 여배우로 카메론 디아즈랑 줄리아 로버츠랑 그리고 새 유망주인 너를 추천했다 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말들로 막 환심을 사면서 지금 내가 호텔에서 막 회의가 끝났는데 이 업계 사람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오겠냐 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냥 그녀를 호텔로 불러내려는 수작인 듯 합니다. 하지만 팸은 스케줄이 있다면서 대신에 내일 만나자 라고 말해요. 그렇게 팸과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공중전화 벨이 울립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공중전화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금 통화했던 팸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다시 전화를 걸어온 걸까? 스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팸은 아니었어요. 웬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말을 합니다. 참 재밌지. 벨이 울리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게. 너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화났어. 스투가 넌 뭐야? 누구야? 라고 묻는데 전화 속 상대방은 전화 끊고 나갈 생각 말라면서 그 피자 맛있는데 왜 거절했어?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좀 아까 스투에게로 피자를 배달시켰나 본데요. 스투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또 피자 타령이야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건 남자는 앞날을 위해서 좀 먹어두지 하면서 그가 앞으로 그 전화 부스에서 마치 나가지 못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전화 속 남자는 이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 넌 나한테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스튜가 입은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양복 멋진데 이태리풍 검정색 정장. 아마도 이 공중전화 부스에 서 있는 스투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죠? 스투가 너 대체 누구야? 라고 묻는데 남자는 널 지켜보는 걸 즐기는 사람 이라고 대답하면서 창문 수백 개 중에 자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조롱하듯 답변합니다. 스투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일단 그가 현재 정말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든 채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긁는 신용을 하는데요. 전화 속 남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를 긁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범인이 이 전화 부스가 보이는 곳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스투가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팸에 대해서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전화를 끊으면 누군가가 다치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스투는 열이 받으면서도 슬슬 뭔가 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왠지 그냥 가벼운 장난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스투는 이봐, 난 누구든지 스타나 쓰레기로 만들 수 있어. 너 혹시 나한테 퇴짜 맞았던 배우 지망생이면 내가 너 찾아내서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들여놓게 작살낼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원하는 게 그래서 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전화 속 남자는 스투를 슬슬 약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자네 아내 켈리랑 통화를 좀 해볼까? 네, 스투는 유부남이었네요. 그래서 그 여배우한테 추근덕대는 전화를 걸 때 통화 기록에도 남지 않게 일부러 공중전화를 이용한 거였나 봅니다. 스투는 막 욕을 하면서 전화를 탈칵 끊어버려요. 그런 다음 이게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방금 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려고 시도하는데 발신 번호 추적이 불가능한 번호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들립니다. 에라이 어떤 미친놈이 장난을 치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싶지만 지금 아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놈은 자기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추근덕댄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가야겠죠. 이렇게 스투가 전화부스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막 노려보며 어떤 놈이지? 막 생각해보고 있을 때 공중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전화를 받아서 마치 스무고개처럼 스투는 추리를 시작해요. 당신 배우야? 그러자 상대는 그래, 네가 키운 삼류 배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무명이라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해요. 스투는 이봐, 그러면 내가 너 오디션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회유를 시도하는데 그러자 남자는 그래? 그러면은 전화 좀 한 통 넣어주겠나? 하면서 아까 네가 이 공중전화 부스로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그 번호로 다시 전화 좀 걸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배우 팸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죠. 스투가 미쳤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전화를 걸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자는 그래? 그럼 내가 걸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스투랑 통화하고 있는 전화기 말고 또 다른 폰으로 정말 팸한테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멀리서 훔쳐보면서 이 스투가 공중전화에서 눌렀던 번호를 보고 자기가 적어놨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팸한테 전화 연결이 됩니다. 이 전화 속 남자는 자신이 팸과 통화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 수화기 반대편 스투한테 이렇게 다 들려줘요. 그러니까 스투는 지금 공중전화를 통해서 자기한테 전화를 건 협박범이랑 자기가 썸 타고 있는 여자 이 둘이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협박범은 팸에게 전화를 걸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스투의 친구예요. 라고 소개하면서 근데 스투 그놈 거짓말쟁이라고. 그동안 걔가 당신한테 진실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투는 팸 그냥 전화 끊어 라고 소리쳐보지만 지금 이 협박범은 팸과의 전화만 스피커폰으로 해둔 거예요. 그래서 스투의 목소리가 팸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협박범은 팸에게 스투가 휴대폰이 있는데도 당신에게 매번 공중전화로 전화하라는 이유는 스투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매번 휴대폰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다 말해버립니다. 팸은 스투를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투가 당신을 호텔로 불러내는 것도 업계 사람들 소개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한번 즐기려고 말하는 거다 라고 폭로합니다. 자, 이러는 동안 이 스투가 서 있는 공중전화 부스 바깥에서는 이 공중전화를 쓰려는 사람이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스투한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스투는 이 통화를 마무리 지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미친놈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협박범은 이제 스투에게 네가 아내한테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바람 피웠다, 한눈 팔았다 라고 고백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아까 공중전화를 쓰려고 왔었던 여자가 또 돌아옵니다. 그녀는 이 공중전화 맞은편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술집 여자였어요. 스투는 지금 자기한테 닥친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친절하듯 그녀에게도 거친 말로 꺼지라고 해버리는데요. 이걸 듣고 껄껄껄껄 웃는 전화 속 협박범. 스투는 이제 막 애가 타들어갑니다. 협박범을 어르고 달래며 구슬러 보려고 해요. 이봐, 자네 배운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였어? 내 사무실로 전화를 주면 내가 사진작가도 한 명 소개를 해줄 테니까 배우 프로필도 찍고 하자고 하면서 계속 회유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협박범은 야,
내가 진짜 배우인 것 같냐? 나 배우 아니고 그러니까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어서 네 아내 켈리한테 전화해서 진실이나 말해. 라고 재촉합니다. 스튜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협박범. 결국 스튜는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는 결국 아내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할까요? 스투는 협박범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공중전화 수화기와 자신의 휴대폰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통화를 시작하는데요. 전화를 받은 아내는 아까 누군가 전화가 와서는 당신이 공중전화로 중요한 얘기를 해올 거라고 했어 라고 해요. 협박범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스투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여요. 아 여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더듬더듬 뜸을 들이고 있는데 아까 화가 나서 돌아갔던 그 술집 여자가 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공중전화 부스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막 이 부스 문을 쿵쿵쿵 두드리면서 욕을 퍼부어요. 이 상황에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아내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으면서 불안해하고 또 이 공중전화 수화기 너머의 협박범은 빨리 바람 피운 거 말하라고 재촉을 하고 스투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에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말라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그 거친 술집 여자들이 부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빨리 문 열라고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었어요. 스투가 이 여자들과 협박범을 향해 좀 닥치라고 소리치니까 수화기 건너편에서 이 모든 소리들을 또 다 듣고 있는 아내 켈리는 점점 더 겁에 질려고 합니다. 결국 스투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통화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부스를 벌컥 열고 술집 여자들에게 거친 욕을 퍼부으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제 다시 협박범과 단 둘이 통화를 이어가는 스투. 스투는 이제 그만 이 지옥 같은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맞은편 술집 여자들은 씩씩대면서 술집으로 돌아갔지만 언제 또 누굴 데려와서 난리를 피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협박범은 전화를 끊는 순간 넌 내 손에 죽는다고 협박을 해요. 스투는 그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정말 철컥 하는 총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투는 긴장한 채 그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나 쏘면 난리 날걸? 경찰이 떼거지로 몰려올걸? 그러자 협박범이 그래? 어디 한번 볼까? 하더니 카운트를 셉니다. 1, 2, 3. 펑! 뭔가 터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공중전화기 부스 앞에 있던 장난감 로봇이 있었는데 그게 불꽃을 내면서 팡! 하고 터졌습니다. 이게 워낙 크기가 작아서 바로 옆을 지나던 사람들도 잘 보지 못하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 로봇은 공중전화 옆 부스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난감을 팔고 있는 상인의 것이었는데요. 로봇이 공중전화 앞에서 터져 있으니까 이 상인은 스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막 뭐라고 항의를 합니다. 난처해진 스투. 전화기 너머로 협박범이 말해요. 저놈 내가 쏴버릴까? 아주 쉬운 일인데. 스투는 평소 같았으면 자기가 진작 성질을 내서 그 상인을 쫓아버렸겠지만 지금은 이 미친 협박범이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상인한테 돈 $10를 쥐어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까지 못 보던 빨간 레이저 포인트가 스투의 왼쪽 심장을 겨누고 있었어요. 정말 이 거리에 있는 건물 어딘가에서 협박범이 스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쾅쾅쾅 또 누군가 공중전화 부스를 두드립니다. 누굴까요? 맞은편 술집의 사장인지 보디가드인지 어쨌든 덩치 큰 남자가 하나 왔습니다. 술집 여자들이 자기들은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이 공중전화가 곧 자기 전화기나 마찬가지인데 저 남자가 계속 쓰고 있다고 막 짜증을 부리니까 그 등살에 떠밀려 스투를 처리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스투는 알겠는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이번엔 $120를 지갑에서 꺼내 그에게 건네면서 제발 좀 그냥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덩치 큰 남자는 이 전화기 계속 쓸 거면 $500 내놔 라고 요구하는데요. 지금 당장 $500 현금이 어디 있겠어요. 스투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이 덩치 큰 남자와 술집 여자들은 공중전화 부스를 통째로 날려버릴 것처럼 밖에서 거칠게 이 부스를 쿵쿵쿵 치고 밀고 두드리고 흔들면서 빨리 전화 끊고 나오라고 위협합니다. 그래도 스투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 등치 큰 남자는 야구 배트를 가져와서 전화 부스 유리창을 와장창 때려서 깨버리고 스투의 머리를 밖으로 꺼내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도 스투는 공중전화 수화기는 붙잡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 협박범은 스투에게 야,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해. 그냥 내가 쏴버릴게. 라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가 이번엔 스투를 폭행하고 있는 이 덩치 큰 남자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전화 부스 안에, 머리는 남자에게 붙잡힌 채 이 부스 밖으로 끌려갈 뻔하던 스투. 자기도 모르게 결국 그래 알았어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순간 퓨 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히 이 덩치 큰 남자가 뭔가에 탁 맞은 듯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버립니다. 남자가 쓰러지자 술집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저놈이 총을 쏜 거다 라고 막 스투를 가리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도 이 난리통에 걸음을 멈추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화기 너머 협박범은 그니까 네가 그놈을 잘 구슬렀으면 됐잖아. 라고 스투의 탓을 하는데요. 스투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내가 돈 준다고 했는데도 안 통한 거라고 항변을 해보지만 협박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접을 했었어야지. 너 피자 배달부한테도 그따위로 대했지? 남을 깔보는 게 너의 가장 큰 죄야. 이 협박범 대체 누굴까요? 누구길래 스투의 행동들과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그를 벌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협박범은 자기가 이전에도 부패한 기업인이랑 사업가를 이렇게 벌 준 적이 있다면서 스투의 경우에도 벌을 받아야 하는 놈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다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투는 이렇게 협박범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다른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으로 몰래 911에 전화를 겁니다. 911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스투는 휴대폰에 자기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야. 도움이. 하지만 119 상담원은 그냥 장난 전화라고 판단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퓨! 총알이 스투의 귀를 스쳐가고 스투의 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협박범은 이것까지도 다 눈치를 챈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귀에 총까지 맞은 스투.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 아까 사망한 덩치 큰 남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많은 경찰차가 출동해 스투가 있는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둘러쌉니다. 이제 이곳은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고 스투는 무기를 가진 용의자가 됩니다. 경찰은 확성기로 그에게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지만 스투는 공중전화 부스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그 빨간 레이저 포인트가 그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부스 밖으로 움직이는 순간 스투는 바로 죽는 겁니다. 주변에는 놀라서 멈춰선 사람들, 이 광경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스투가 총에 맞을지 체포될지 궁금해하면서 방송국에 넘기려고 이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제껏 남의 불행과 가십을 팔아먹고 살던 스투. 이제는 자기가 그 소재가 된 거예요. 경찰은 계속해서 그에게 밖으로 걸어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스투는 나갈 수 없어요 라고 소리쳐요. 경찰들은 일단 쓰러져 있는 덩치 큰 남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하는데요. 전화 속 협박범이 이 아수라장을 보며 베트남이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협박범은 자기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와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는 걸까요? 스투는 이때다, 이게 기회다 싶어서 그를 달래기 위해 내가 국민을 대신해 너에게 사과한다 라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그의 기분을 막 맞춰줍니다. 그래, 취직도 못하고 소외된 인생 어떤 건지 나도 알아. 이 스토리를 세상에 공개하면 사람들도 다 당신을 이해할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의 비위를 맞춰보지만 협박범은 사악하게 낄낄낄 웃으면서 야, 무슨 베트남전이야. 나 그렇게 늙은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스투를 데리고 장난쳐본 거였어요. 이렇게 협박범은 스투를 완전히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베테랑 형사가 스투를 부릅니다. 이봐, 나 여기다가 총 내려놓을게 하면서 무기가 없는 채로 이렇게 손을 들고 스투에게 다가가요.
형사는 땀범벅이 된 채 초긴장 상태인 스투를 좀 달래주려고 친근하게 접근을 하면서 혹시 당신 총을 가졌냐? 라고 묻는데 스투가 없다고 정말이라고 대답하자 형사는 그러면 저기 쓰러져 있는 저 남자 누가 쏜 거지? 라고 묻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건 이 협박범 놈이 쏜 거다 라고 다 말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죠. 말하는 순간 자기도 바로 저 세상으로 갈 테니까. 스투는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형사는 그럼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계신 거냐? 라고 묻습니다. 스투가 우물쭈물하자 전화 너머 협박범이 야, 대답 잘해. 하고 경고합니다. 스투는 결국 자신이 지금 통화하고 있는 상대는 자기 정신과 의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협박범은 잘했어. 하며 만족스러워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사는 점점 스투가 있는 이 공중전화 박스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뭔지 알아.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결혼 생활도 실패한 적이 있고 정신과도 다녔던 적이 있다. 라고 이렇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스투를 도닥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투는 어차피 협박범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범은 스투에게 형사가 더 이상 공중전화 부스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줄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묻기 민망한 질문들을 자꾸 하라고 스투한테 시켜요. 스투를 안전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베테랑 형사에게 결국 스투는 어쩔 수 없이 묻습니다. 저기 형사님, 당신 부인이 당신과의 잠자리에 만족하나요? 아내가 없을 때는 혼자 하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야 이 새끼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겠지만 형사는 침착하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변호사도 불러주겠다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말을 맥락 없이 내뱉는 스투를 보면서 아마 살짝 뭔가 낌새를 차린 듯해요. 그 질문을 던지는 스투의 표정이 그걸 즐기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뭔가에 떠밀려서 막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뱉는 말이라는 게 형사에게도 느껴졌어요. 형사는 이제 통신 기술자들을 불러 스투의 통화 상대를 알아낼 준비를 시킵니다. 스투의 사건은 점점 대형 사건으로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헬기가 떠서 감시를 시작했고 언론사 취재 기자들도 속속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의 얼굴이 전파를 타고 온 채널에 방송되고 있어요. 그때 주머니에 있는 스투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이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총을 꺼내는 줄 알고 아마 다 그를 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화 너머 협박범이 아마 너의 아내 켈리가 건 전화일 텐데 어서 전화를 받아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전화를 꺼낼 수도 또 안 꺼낼 수도 없는 상황. 스투가 고민하고 있던 그때 저 멀리서 소식을 듣고 온 스투의 아내 켈리가 현장에 도착한 게 보였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화는 아내가 걸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스투의 휴대폰으로 온 전화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협박범이 또 다른 폰으로 걸어온 거였어요. 스투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경찰들이 그를 공격할 걸 알고 경찰 손에 그를 보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협박범이 시키는 대로 정말 전화를 받으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협박범은 이 모든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의 사도인 척하지만 사실 굉장히 악랄한 놈이죠. 이제 공중전화 부스 주변 건물과 옥상에 명사수들이 배치되고 스투의 통화 도청 작업도 시작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스투의 아내가 그를 소리쳐 부릅니다. 하지만 스투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박범 들으라는 듯 저 사람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냥 나를 스토킹하는 배우 지망생일 뿐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협박범은 그가 스투의 아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스투는 수화기 너머의 협박범에게 너 내 아내 해치기만 해봐 라고 하는데 협박범은 너는 켈리한테 제대로 관심을 가져준 적도 없잖아. 상처만 줬잖아. 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스투에게 너 요즘 매일 팸하고의 밤을 상상했잖아. 어때? 아내가 죽으면 슬플 것 같나? 하고 물어요. 스투는 이제 정말 이성을 잃기 일부 직전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눈을 판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저 실수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막 흐느낍니다. 협박범은 자신과 스투의 통화를 도청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어딘가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도청 방지기를 설치해놨다고. 그 어떤 최첨단 장비를 가져와도 이 번호는 추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경찰은 이 협박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협박범은 계속해서 스투를 협박했다가 조롱했다가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스투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제발 내 아내만 해치지 말아달라고, 뭐든 하겠다고 애원해요. 아까부터 협박범이 계속 스투한테 쭉 시켰던 게 있었죠. 아내한테 진실을 말하라. 이걸 아주 굉장히 집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투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면 내보내주겠다는 협박범의 말을 듣고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공중전화 부스 바깥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아내 켈리를 소리쳐 부릅니다. 근데 뭐 어디 조용한 데서 아내랑 단둘이 대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많은 경찰들과 기자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뭐 창피하든 수치스럽든 어쩔 수 없죠. 스투가 드디어 입을 열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켈리, 사실 나 아까 이 공중전화로 다른 여자한테 전화했어. 사실 매일 그녀한테 전화를 걸어서 꼬셨어. 그녀랑 자고 싶어서. 미안해. 스투의 아내는 좀 놀라면서도 일단 침착하게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스투를 설득합니다. 자, 협박범이 시키는 대로 했죠. 협박범은 스투를 내보내줬을까요? 아니요. 그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아직 아니라고 껄껄껄껄 웃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스투. 수치심과 공포, 배신감에 이성을 잃습니다. 이씨,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공중전화를 그냥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자신을 쏘든 말든 그냥 손을 들고 부스 밖으로 나가서 경찰들에게 자수하겠습니다! 라고 외쳐버려요. 사방에 있던 경찰들은 갑자기 부스에서 튀어나온 그를 일제히 겨눕니다. 공중전화로 전화가 계속 오고 있지만 스투는 무시해버려요. 그에게 어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아내 켈리. 그런데 그런 아내의 이마에 빨간색 점이 보입니다. 어디선가 협박범이 겨누고 있는 총의 레이저였어요. 형사도 빠르게 이걸 보고 모든 경찰들에게 일단 사격을 중지시킵니다. 공중전화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스투는 형사에게 입모양으로 Please, 제발요 하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뭔가를 눈치챈 형사는 그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투가 다시 통화하러 부스로 돌아가는 동안 형사는 이 건너편 건물의 모든 창문들을 한번 다 조사해보라 라고 지시해요. 협박범과 스투의 통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협박범은 그래, 네가 잠깐 투정 부린 거 그거는 내가 너그럽게 넘어가 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로 보내주겠다고 그를 이번엔 달랩니다. 하지만 스투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쏴볼 테면 쏘라고. 너는 나를 한 발밖에 못 쏘는데 그 한 번만에 명중시킬 수 있겠냐고. 다시 쏘려면 두 발째부터는 경찰이 네 위치를 바로 파악할 거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협박범은 느긋하게 그를 약올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래? 그럼 뭐 사격 연습하는 셈 치지. 라고 하면서 근데 네가 만약에 죽게 되잖아? 그럼 아까 그 덩치 큰 남자 죽은 것도 다 네가 뒤집었을걸? 하면서 낄낄대며 말합니다. 하지만 스투에게는 정작 무기가 없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왜 죄를 뒤집어 쓴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협박범은 스투에게 공중전화 부스 천장을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성인 남자가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한 공중전화 부스 천장 쪽에 완전히 투명하진 않은데 조명이 비쳐서 총이 살짝 보였어요.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스투가 범인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를 쏘고 천장에 총을 숨겼다고 의심받겠죠. 이 협박범은 꽤나 치밀하게 이 범행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또 범행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달려온 팸이었어요. 협박범은 팸을 쏴버리기 전에 얼른 천장에 있는 총을 꺼내라고 압박합니다. 스투가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총을 꺼내면 경찰들이 다 날 쏠 거라고 하자 협박범은 그럼 자기가 팸을 쏘겠다라고 윽박질러요. 어차피 팸이 네 결혼 생활에 걸림돌 아니냐고. 그럼 저 여자만 없애버리면 간단하지 않냐고. 스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팸은 잘못이 없다라고 소리치는데 그럼 켈리를 쏠까? 라고 하면서 어서 빨리 한 명을 고르라고 하는 협박범. 스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내인 켈리를 고를까요? 내연 여인 팸을 고를까요?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갑자기 냅다 주저앉아서 우는 척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협박범이 대충 어느 쪽에 있는지 감을 잡은 스투는 그에게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스투가 주머니에서 작은 검정 물체를 꺼냈다는 걸 주시하고 있는 경찰. 그게 혹시나 뭐 작은 폭탄이거나 수류탄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다들 긴장합니다. 스투는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몇십 미터 바깥에서 스투를 지켜보고 있던 아내 켈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스투한테 전화가 오는 걸 보고는 얼른 받습니다. 그리고 스투는 아내가 휴대폰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말하기 시작하고 아내 켈리는 조심스럽게 그 전화를 경찰들한테 넘겨줍니다. 스투가 말을 이어가요. 제발 살려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지금 너 있는 위치에서 아무나 다 쏠 수 있는 거지. 제발 내 아내는 해치지 말아줘. 도청 작업에 실패한 경찰들은 이제 이 전화 내용을 듣고 스투가 용의자가 아니라 얘도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 협박범이 스투의 아내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놈은 아무나 다 쏠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까지 다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스투가 머리를 잘 썼죠. 형사도 빠르게 눈치를 채고 수사팀 모두에게 이 협박범을 찾으려고 위를 올려다보거나 하는 등 티를 내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형사는 다시 스투가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다가가며 말을 겁니다. 아내한테 사실대로 다 고백한 거 용기 있었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조금 더 솔직할 걸 그랬습니다. 스투는 네, 당신을 정말로 믿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안에 있는 게 좋다고요. 가까이 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스투의 표정을 가까이서 본 형사는 그가 말로는 거기 있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친 듯이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낍니다. 경찰들 사이에서 아까 스투의 손에 작은 검정색 물체가 있다는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형사는 그게 뭔지 알아내고 싶은 눈치예요. 돌려서 스투에게 묻습니다. 스투,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치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신을 사살하게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당신 손에 우리가 걱정하던 무기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들려있다면 정말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예컨대 검정 물체는 성경책일 수도 있고. 형사가 여기까지 말하자 스투가 대답합니다. 예, 휴대폰이라든가요. 형사는 감을 잡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휴대폰이었구나. 이때 전화 속 협박범이 스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저 형사 머리통도 날려줄까? 결국 스투는 더 이상의 말을 건네진 못했지만 형사는 뭔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요, 제가 접근하지 않을게요 하고 순순히 물러섭니다. 뒤돌아서면서 형사는 말을 해요. 스투, 우리 당신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정예 요원들이 곧 그를 찾아올 겁니다. 근데 스투는 고용한 변호사가 없습니다. 아까 형사가 스투의 아내한테도 혹시 아는 변호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어떤 변호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형사는 전화기 너머 스투를 협박하고 있는 협박범을 변호사라고 빗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변호사 곧 찾아올 거다라는 말은 협박범을 곧 찾아내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맥락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변호사가 오나 보다, 변호사 얘기하는 건 줄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은 딱히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느낌으로 지금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해합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스투는 전화기 너머에 치 떨리는 협박범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종교 때문이야? 협박범은 악인이 벌을 받는 건 세상에 순리긴 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본인은 악인이 아닌 것처럼요. 그러더니 스투에게 빨리 아까 알려준 전화부스 천장 위에 총을 꺼내라고 재촉합니다. 스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경찰들과 몰려온 인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가 천장 위쪽으로 손을 이렇게 올리는 신용을 해요. 대충 총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지만 일부러 못 찾겠다고 말하는데 협박범이 말합니다. 켈리를 쏠까 팸을 쏠까? 팡팡. 스투는 알았어 기겁을 하면서 총을 꺼내려고 다시 천장으로 손을 뻗는데 협박범은 총을 꺼내서 네 앞에 서 있는 모두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수많은 경찰들이 이 스투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그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무기를 꺼내면 바로 총알이 날아오겠죠? 스투는 울먹이면서 결국 네가 원한 건 그냥 내가 죽는 거구나
라고 자포자기한 듯 말해요. 그러자 협박범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까 네 아내 켈리한테도 똑바로 다 말한 거 아니잖아? 다 변명뿐이었지. 나가서 저 언론사 카메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털어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유명 언론사라는 언론사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스투.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이 와중에도 형사는 멀찍이서 지금 당신 변호사 찾는 중이에요 라고 소리치면서 스투를 안심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범은 계속 빨리 온 국민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안 그럼 넌 죽는다고 압박을 해오는데 스투는 그에게 항변을 합니다. 뭐 진짜로 억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협박범에게 대항을 한번 해봅니다. 왜 나야? 나는 범죄자도 아니잖아. 물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흑심을 품기도 하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상대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하지만 협박범은 얄짤없습니다. 스투, 나한테 말하지 말고 모두가 듣게 말하라고. 자,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결국 온 시민들과 카메라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스투. 여러분, 저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만 상대했고 월급도 안 주고 비서를 부려먹었습니다. 매스컴에 거짓말을 팔아먹었고 친구도 속였고요. 이 시계도 가짜예요. 그리고 나도 가짜입니다. 열등감이 있어서 그걸 감추려고 비싼 양복을 입은 거고요. 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전화할 때는 반지도 빼버렸어요. 흐느끼듯 말하며 자신의 모든 추악한 면을 다 고백하는 스투.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팸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며 아내를 향해 말합니다. 켈리, 저 여자가 팸이야.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없어. 저 여자는 내가 미혼인 줄 알았거든.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거짓 투성이인 나약한 인간이야. 미안해. 스투는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예감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습니다. 이때 형사와 그의 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중전화 도청에는 실패했지만 아까 낮에 스투의 아내 켈리한테 걸려왔던 그놈의 전화를 추적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이 근처의 한 호텔 604호에서 걸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경찰팀이 그 호텔의 창문과 출입문, 비상구를 모두 통제하고 침투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형사가 스투를 소리쳐서 불러요. 스투, 당신 변호사 우리가 찾았습니다. 네, 변호사가 누굴 말하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범인을 찾았다는 말을 형사가 스투에게 암호처럼 전달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스투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협박하는 그 협박범한테 아니, 이제 네가 뒤질 거다 이 새끼야. 경찰이 너 잡으러 곧 도착할걸? 경찰이 오고 있는 소리 안 들려? 주변을 한번 잘 봐봐 하면서 막 그를 도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장한 경찰들이 호텔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협박범의 멘탈도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야, 죽어도 나 혼자는 안 죽지. 너의 아내 켈리를 쏠 거야. 하면서 레이저건으로 켈리를 겨누는데 스투는 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전화부스 천장에 있는 총을 꺼내서 집어들고 부스 밖으로 뛰어나가서 두 팔을 벌리고 그냥 날 쏘라고! 이거 다 나 때문이잖아! 라고 허공에다가 소리칩니다. 그 순간 탕탕탕! 뭔가에 맞고 쓰러지는 스투. 누가 그에게 총을 쏜 걸까요? 협박범일까요? 경찰일까요? 한편 건물 안으로 침투한 경찰은 그 호텔 604호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긋고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형사는 범인을 죽지 않게 처리해서 잘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뒤 스투의 상태를 살핍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스투가 자신의 셔츠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어보는데 총을 맞은 자리에 피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멍만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총을 맞은 게 아니었어요. 경찰이 쏜 고무총알을 맞고 넘어진 거였습니다. 협박범이 쏘기 전에 경찰들이 머리를 써서 미리 이 고무총알을 쏴버린 거였어요. 스투의 아내 켈리가 달려와 쓰러진 스투를 살펴봅니다. 남편이 이야기한 그 추잡한 진실들을 다 듣고도 다시는 당신을 못 보는 줄 알았어 하며 다정하게 입을 맞춰주는 켈리. 그리고 그 곁으로 범인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해요. 스투는 벌벌 떨리는 두 다리로 일어나 그가 누군지 자기가 직접 봐야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스튜가 아는 얼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얼굴에 덮인 담요를 걷어내고 스튜는 놀란 듯이 손으로 자기 입을 막습니다. 형사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스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가 오기 10분 전 나한테 피자 배달을 왔던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형사는 아휴, 이런 일로 앙심 품는 사람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사고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투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타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구급요원이 와서 잠시 후에 좀 정신이 몽롱해질 겁니다 하면서 스투한테 진정제 주사를 한 대 놔줍니다. 정말 몇 초 후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눈앞이 막 흐려지는데 다들 사건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고 스투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어떤 남자가 그에게 쓱 다가옵니다. 신발 멋있네. 야, 스투, 왜 그냥 전화 끊었어? 작별 인사도 못했잖아. 협박범은 피자 배달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는 스투에게 앞으로 정직하게 잘 살아 하고는 유유히 멀어져 가는데요. 스투는 주사를 맞고 몸에 힘이 다 풀려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풀려있는 눈으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막 해롱대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협박범은 수많은 경찰과 시민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지나가는 시민인 척 공중전화 부스를 한번 쓱 둘러보고 떠나갑니다. 이 협박범은 스투와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저 이렇게 악랄한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을 집착적으로 스토킹해서 벌을 주는 걸 즐기는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직접 보면 이 협박범이 마지막에 남긴 말, 정직하게 잘 살아. 안 그럼 내 전화를 다시 받게 될 거야.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섬뜩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폰부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